안녕하세요. 오늘의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먼저 집이 어떻게 되어가나 계속 보겠습니다. 라빈 집인데요. 안녕하세요, Johnny. How are you? Para piabi already medical academy. 아, 방금 이쪽 부분이네요. 이쪽 부분 우리가 몰딩이라고 하죠. 이 벽의 제일 아래쪽에 가로로 길게 두르는 이 작업을 지금 마쳤네요. 이 색깔도 약간 바닥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회색의 무늬가 좀 들어가 있고 몰딩 처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Cara, Pak Molo. Para piabi. Déjà meti all the big room. Voilà, piabi. 여기는 큰 거실인데요. 지금 몰딩을 깔끔하게 다 했고요. 여기서 누군가가 이제 계속 쉬는가 봅니다. 일하다가 쉬고 여기 돗자리를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All déjà meti. Okay. aussi, this room also finish. Voilà, this room also finish. The big 네, 방에도 작은 방에도 지금 몰딩이 다 끝났고요. small caro. À côté de mur. Des affaires. Hein? Ok, tu as vu, all carreau moi j'étais. Ça seulement resté. Et ça, c'est pour escalier. Ça c'est escalier carreau. 예, 지금 타일을 다 쓰고요. 현재 남은 게 요거고 요게 남았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계단 올라갈 때 계단으로 작업을 하겠다. Ça c'est petit carreau à côté du mur. Pas fini. Voilà, il va finir juste room. Il va finir here. Voilà. 지금 여기 이쪽 방에는 마지막 방에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Ok. Et après, véranda. Fini véranda. Ok. Et après, faire escalier. 예, 나중에는 이 계단도 남은 타일로 작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Carreau escalier. Ok, après fini. Voilà, c'est bon. 예, 여기 몰딩한 이 부분을 우리말로는 이제 걸레바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걸레바지. 저도 용어를 옛날에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걸레바지라는 용어가 상당히 와닿아요. 왜냐하면 바닥을 걸레질 할 때 물이 이쪽에 튀면은 더러워지니까 그 걸레질 할 때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가 걸레바지 용으로 작게 띠를 두른다 이런 개념으로 걸레바지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가 굉장히 친숙하게 와닿고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걸레바지가 뭐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심코 썼던 단어인데요. 걸레바지는 장판방을 걸레질 할 때 벽의 굽돌이가 더러워지거나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굽돌이 밑으로 좁게 돌려 바르는 기름 먹인 장판지. 여기 또 굽돌이라고 썼는데요. 굽돌이도 이게 아마 우리말 같아요. 순수 우리말 같고 굽돌이는 이 벽의 맨 아랫부분 그 부분이 둘러나가는 그 부분을 이제 굽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레바지를 보니까요. 세네갈은 전부 이제 걸레바지를 타일로 작은 타일로 저렇게 삥 둘러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한국은 또 걸레바지용 시트지가 또 따로 나와 있네요. 걸레바지용 시트지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걸레바지용 제품들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한 것 같은데 세네갈에는 뭐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다. 거의 화면에 보신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세네갈에 몇몇 집을 가봤는데 걸레바지는 전부 이걸로 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됐는 집은 참 그나마 좀 아름다운데 그렇지 않은 집은 사실 그렇지 않은 집이 더 많죠. 걸레바지 안 하는 집도 많고요.
또 걸레바지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걸레바지를 영어로 검색했더니 이게 놀라운 단어가 나와요. 스커팅이라고 나와요. 스커팅. 네, 영어로 스커팅 치니까요. 어, 이렇게 다양하게 걸레바지한 그런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정말 이런 걸레바지가 아주 예쁜 것들이 많네요. 사실 스커트는 이 여성의 짧은 치마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같은 어원이 되었으니까 이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 처리를 위해서 같은 걸레바지도 이렇게 스커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 책. 재미있었다기보다도 상당히 놀랐어요. 이런 진실이 있는 줄 몰랐죠. 바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아무나 볼 수 없는 책입니다. 책 제목도 참 특이하죠. 아무나 볼 수 없는 책.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중본이죠. 여기서 말하는 귀중본은 내용이 귀중한 책이 아니고요. 귀중본은 정말 세계적으로 몇 권 없어 가지고 아주 가치 있는 책.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도 안 한답니다. 안 하고 하나의 보물이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요, 한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신 장유승 박사님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목판 인쇄를 했잖아요. 목판 인쇄, 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인쇄 용지를 대고 이 책을 찍어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목판을 만드는 목적이 책을 찍어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책을 찍어내기 위해서 목판을 만들었다가 아니랍니다. 목판은 목판 그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게 이 장 선생님의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이 있는데요. 대장경의 원래의 뜻은 불경과 해설서를 모은 전집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우측의 그림에서 보듯이요. 합천 해인사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두 번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초조대장경이라고 하고요. 이때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들었죠. 무려 18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2011년부터요. 어마어마하죠, 제작 기간이. 그런데 아쉽게도 1232년 몽고 침입으로 전부 불이 탔습니다. 그러자 다시 4년 뒤에 다시 만들었어요. 1236년에 이번에는 15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만든 걸 갖고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만든 목적은 이번에는 몽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몽고의 침입을 막으려면 군사를 훈련시켜서 나가서 싸워야지. 아니, 이 한가롭게 지금 북방에서 몽고족이 침입 와서 총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한가롭게 지금 이 대장경 한목에다가 지금 글자만 새기고 있으면 그게 몽고의 침입이 막아지냐고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당시 상황은 정말 그랬대요. 몽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거란족이 침입을 해왔을 때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는데요. 그 대장경을 만들었더니 정말 거란족이 물러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번에 다시 몽고족이 침입이 들어왔을 때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부처의 힘을 빌려서 이 몽고의 침입에 대항을 하려고 했는 정신이 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시대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팔만대장경인데요. 가로가 70cm, 세로가 24cm, 여기 이 목판의 두께가 4cm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cm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cm. 그래서 이 4cm를 8만 개가 있으니까요. 이 8만 개를 쌓아 놓으면 무려 3,200m 정도로 백두산보다도 더 높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물론 일일로 세웠을 때를 얘기합니다. 정말 15년 동안 만들만 하겠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팔만대장경 목판을 정말 우리 책 한 권 찍어내려고 만들었을까? 라는 퀘스천을 붙이고요.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팔만대장경 저 목판으로 책을 별로 안 찍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책을 찍어봤자 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왕실의 몇 권, 그 다음에 뭐 대사찰의 몇 권, 그리고는 없어요. 일반 국민들이 저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해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책을 찍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왜 저 애써 목판을 만들었느냐? 궁금증이 생기죠. 사실 책을 찍어낼 목적이라면 목판보다는 활자 인쇄를 하면 더 좋겠죠. 여기 보면 활자 인쇄와 목판 인쇄의 비교가 나오는데요. 활자 인쇄는 사실 소량 인쇄에 좋습니다. 이 사람이 일일이 활자판에 글자를 이렇게 붙여 가지고 책을 찍어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빠르죠. 빠르고 활자 인쇄는 찍고 나면 이 활자판이 다 흐트러지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인쇄판이 이렇게 전부 막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이번에는 목판 인쇄인데요. 사실 목판 인쇄는 대량 인쇄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목판을 힘들여서 나무에다 새겨서 글자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대량으로 인쇄를 하면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팔만대장경은 15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인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거, 그러면 왜 만든 거야 도대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목판으로 판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 판목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활자 인쇄하고 다른 점은 활자 인쇄는 없어요. 흔적도 없고 이 활자판만 남는데 목판 인쇄는 이 전체의 목판이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볼 때 이 책을 찍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목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고유의 방식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아니 이 당시에 우리가 활판 인쇄, 금속 인쇄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규보가 쓴 책에 보면요, 우리가 1236년에 이미 활자 인쇄 당정고금 예문이라는 책을 활자 인쇄로 찍어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벌써 활자 인쇄 기술이 있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판 인쇄에 많이 치중을 했다는 겁니다. 팔만대장경을 만든 이유에서 이규보 선생님이 쓴 대장경을 판각하며 임금과 신하가 기원한 글이라는 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두 번째 팔만대장경을 15년이나 걸려서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란족이 침입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몽고군의 침입 때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불타버리자마자 4년 만에 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이 중요하다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초조대장경에서 만들어서 이미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책은 남아 있다고. 비록 그 판목은 다 불타버렸지만 책은 남아 있으니까 만들 필요가 없는데, 다시 우리가
판목을 만든 거예요. 무려 8만 개나 되는 판목을. 그게 이 책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책이 없어졌기 때문에 판각한다가 아니고 판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판각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장경 판목의 판각을 완성하자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갔다. 판목으로 책을 찍어내자 물러간 것이 아니라 판목을 완성하자 물러갔다라고 말한 점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보다 판목이 더 중요하다. 판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요, 이 판목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가 어디 뭐 서원이라든가 사찰 이런 데 가면 장판각이라는 이 현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판각이 판목을 보관하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그 판목의 가치를 중요시 여겼고요. 여기 책에도 보면 조선시대에도 보면 유교 책판이 본래 서책을 인쇄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은 틀림없지만 단순히 인쇄용 매체로서 기능이 한정됐던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유교 책판은 선현이 남긴 학문의 상징으로 간주되었고 후대의 학자들은 이를 누대에 걸쳐 보관 및 정승해 왔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오늘 새로운 거 한 개 깨달았습니다. 판목을 무려 15년 동안 만들었던 이유, 정말 우리 옛 선현들의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집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대한 유산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조선의 그 3대 시인으로 유명한 홍강정철 선생님, 그리고 노계 박인노, 고산 윤선도가 있는데요. 제가 노계 박인노 문학관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일열 구독자이시고 저랑 같이 세네갈도 다녀오신 우리 아마두 정 선생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요. 사실 저는 노계 박인노 선생님의 문학관이 영천에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아주 우리 집하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위대한 분의 문학관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고, 이 노계 박인노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 도계서원이 창건되었거든요. 1707년에 노계 선생님이 죽고 나서 이 도계서원은 뭐 나중에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철폐가 됩니다. 당시에는 47개만 남기고 모두 없애라 그래가지고 도계서원이 없어졌는데요. 후대에 다시 그 후손들이 복원하기는 하였습니다. 그게 영천에 지금 있고요. 그래서 노계 박인노 선생님 문학관을 다녀왔는데요. 또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 3대 유명한 시인, 뭐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노계 박인노 선생님을 중심으로 송강정철 선생님이 여기 25년 선배, 25년 형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산 윤선도 선생님은 또 밑으로 25년 동생,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또 이런 인연이 있나? 그래서 박인노 선생님이 그 3대 시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인노 선생님의 그 유명한 시 중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다 배웠죠. 조홍시가, 저는 이 홍시 먹을 때마다 이 시가 좀 생각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유자 아니라도 품은즉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 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냐이다 하면서 아주 유명한 시를 남겼죠. 우리 고등학교 때 전부 한 번씩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반중, 이 소반이죠. 소반 위에 놓인 이 홍씨가 정말 곱게 보이는구나.
비싼 유자는 아닐지라도 몸에 품고 돌아갈 만하다마는 품어가도 반길리 없으니까 글로 서러워 하노라 하면서 어떤 부모님께 대한 효성, 진짜 이 홍시를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신다. 한마디로 이제 풍수지탄이라면서 고등학교 때 많이 이제 배웠는데요. 이 글을 노계 선생님, 노계 문학관에 가서 다시 보니까, 야, 정말 감미롭구나. 어떻게 이렇게 글이, 새로 느꼈어요. 아마 이게 고등학교 때는 뭐 외우고 시험 친다고 억지로 했는 그 기억밖에 없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다시 이 효성에 관한 이 글을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확실히 나이 들어서 느끼는 감이 다르구나. 앞으로 종종 이런 어떤 문학관이라든가 이런 데 종종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왔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여기가 박노계 선생님의 이게 판목인데요. 이 판목은 약 99매가 있답니다. 현재 유형문화재 68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판목이 사실 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판목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책은 또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판목 자체가 문화재로서 상당히 소중한 가치가 있다. 앞으로 저는 어떤 서원 등에 가면 이런 판목을 유심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어떤 끈기, 뭐 인내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 글자 하나하나 나무에 새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계문학관 영상을 보면서 오늘의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계 선생님의 노계문학관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김진태입니다. 여기는 노계 박인노 선생님의 여기는 문학가이고 서당입니다. 서원입니다. 이 박인노 선생님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은 1561년도에 도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고속도 들어오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는 문학관 우리가 지은 적은 없는데지만 그 서원도 거기에 도계사라고 거기 있었습니다. 1868년도에 대원군이 우리나라에 41국왕이고 철퇴령도 안 했어요. 그럴 때 그래도 해철돼 버렸어요. 해철돼 보고 나서 여기 이제 옮겨가지고 묘지가 여기 있으니까 그걸로 옮기가 박씨들 자기 문중에서 이제 지금 또 서원을 노계 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많이 살았어요. 82살을 살았습니다. 82살 살면서 전반과 후반을 나눠요. 전반에 40살까지는 뭐냐 하면은, 살 때까지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1590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동래를 해가지고, 울산을 해가 경주까지 함락되니까 붓을 내던지 버리고, 그래서, 25살 차이로, 예, 25살 차이고. 고산 윤선도가 제일 막내고, 예, 노계 선생님, 그 다음에 송강정철 선생님. 송강정철. 그런데 이제 시를 보면은, 송강 선생님 시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교도적인 성향이 들어가 있는 게 임금이 돌아가시거나 뭐하고 해서 삼위응고 같은 거, 이삼위응고, 평상벌고 이렇게 되었고, 노계 선생님은 인간의 구도를 얻고자 삶에 원목사에게는 글을 갖다가 그런 시를 지었고, 고산 윤 선생님은 자연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시를 지었다. 3인방입니다. 그리고 송강정철 선생님은 뭐냐면 영의정까지 했습니다. 그분이요. 했었는데 송강정철 선생님이 했었고, 그 다음에 고산 선생님 동부성기를 했습니다. 현재 노계 선생님은 안 그러고 살림처사입니다. 했다 하는 거야. 서울 낙양에 화려한 치마부터 올지 닭갈비를 보는 시를. 너네가 먹고 한 12시에 밥 먹고는 한점 자잖아요. 잘락할 때는 자꾸 시끄럽게 내 울거든요. 그러고 왜 이어서 시끄럽게 자꾸 우느냐. 어찌 사람은 마음을 좋지 하노. 서울에 저 낙양이가 울지 여기서 울지 하고 그랬는데, 낙양이가 울어보고 나면은 1시에 일어나는데 잠들었고 못 일어나니까
자꾸 오래가지고 빼앗는 새가 있으면 알리니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안경을 끼고 선상탄. 이거는 전쟁통에도 항상 주머니에 붓을 넣고 다녔답니다. 여기 보면 노계와 동시대의 위인들, 먼저 세르반테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저술한 스페인의 군인 겸 소설가고, 와,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같은 시대에 살았고요. 갈릴레이도 같은 시대네요. 토마스 홉스. 그다음에 데카르트, 스피노자, 몽테뉴, 미켈란젤로도, 야, 이 천지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군요. 유명한 시주 중에 오륜가가 있죠. 부자 유친. 아버지는 낳으시고 어머니는 기르시니 큰 은혜 하늘 같아 갚을 길이 어려우니 위대한 순 임금도 죽을 때까지도 효도 못다 한가 하노라. 야, 하늘이, 가을 하늘이 깨끗하네요. 야, 단풍 든 거 봐. 시비를 엄청 크게 지어놨네. 엄청 큰 도리를 갖다 놨어. 여기 호수가 좋네요. 올리지. 너무 지우다. 계속 등산로가 있나봐요. 아니 저 안에 가면은 경작지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고추밭이가 전부. 고추밭이에요. 예, 계속. 예. 네, 안 보이소. 이야, 물이 여기까지 올라왔네. 물 속에서 크네, 그냥 물 속에서. 저 위에 조그만 모습 또 있어요. 저 위에 무슨 건너면 저 위에도 무슨 댐인가? 댐은 아니고 저 위에는 과수나무고 저 위에 가면 또 못이 있고 이건 전부 고추밭이라요. 예. 칠리. So many. 네. 아, 편하긴 편하다. 이야, 무지개 쳐놓긴 쳐놨다. Take rest. 일하고 난 다음에 실이 참 좋아. 이렇게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이 바로 물 옆에 있어서 그런가? 감이 좋구나. 감.